이 김성태가 전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겠습니다. 집중해서 한국만 하자는 거예요. 야당으로서 가장 무슨 소득주도 성장은 세금 중독 성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험 불장난이 문재인 정권은 세금 뺑소니 정권입니까? 자, 9월과 함께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어제까지 교섭단체 대표들의 연설이 이어졌었습니다. 이분의 연설이 가장 여러 가지 화제도 낳고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 제1야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대표 연설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 원내대표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일단 당내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을 또 견제하고 또 국정 운영 자체가 지금 너무 편향적이고 일방적이기 때문에 이걸 좀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번 대정부 연설을 통해서 문정부의 실정과 그리고 특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오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따끔한 목소리를 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저희들 또 당 입장이나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오랜만에 시원한 소리였다. 그렇지만은 좀 뭐 또 민주당 지지 세력 쪽에서는 지금 또 품격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품격은 민주당이 언제 뭐 품격 가지고 정권 잡았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양반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민주당이 했던 공격에 비하면 그 별거 아니다. 정말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뭐 야당 반의 반도 못하는 겁니다. 민주당에. 뭐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워낙 그동안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이 합리성과 또 그동안 좀 점잖게 하는 그런 정당 그리고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이제 좀 이번 대정부 연설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식을 깨트리는 그런 뭐 부분이죠.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야당이 됐지만 야당답게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내가 시범타로 이걸 한번 보여줬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저는 우리 의원들에게도 지난번 연찬회에서 이제는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처절한 진정성을 가지고 한마디로 국회에서 법으로 인정한 이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또 잘못한 부분을 제대로 지적하고 비판을 하면서도 잘 싸울 공간이 이곳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결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 늘 제가 주장하죠. 자, 이번에 근데 말씀하신 거 보면 문워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가수의 얘기를 마이클 잭슨을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 이제 결합시켜서 문워킹이라고 하고 세금 뺑소니, 오지라퍼, 적폐청산쇼 뭐 이런 단어들이 쭉 있는데 이 단어들은 뭐 본인이 직접 하신 건 아니겠죠? 누가 써준 건가요? 뭐 저도 상당히 뭐 이런 용어 선택을 피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뭐 정제된 용어, 흔히 말하는 점잖은 용어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야당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간결하게 또 임팩트 있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전략이기 때문에 용어 선택도 상당한 부분은 제가 했습니다. 품격 논란이 있었지만 뭐 그건 개의치 않겠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자, 연설에서 가장 긴 시간을 할애했던 부분이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그것을 폐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폐기하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상 이 국민들의 헬세로 가지고 일자리를 메꾸는 그런 세금 중독 성장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일자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기업이 투자 의욕을 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만든 제품이 잘 팔려서 기업이 뭐 이렇게 경영 여건이 좋아지고 또 그렇게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게 선순환 구조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통한 일자리 정책보다는 기업은 되려 때려잡으면서 기업에서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국가 재정을 가지고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런 정책이 뭐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저임금제로 그 최저임금이 올렸고. 국가 권력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또 산업 현장에 이렇게 노사 내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결정되어져야 할 이 임금을 국가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16.4%에 올렸어요. 이 16.4% 인상을 시켰으면은 이 인상을 감당할 부분은 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감당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정부가 개입해서 급격한 임금 인상 돼 버리니까 그 정부가 감당 안 되는 그 사람들 이제 아우성 소리에 결국은 국민 세금 헬세 가지고 그거 뒷받침해 주는 거거든.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업에 이제 힘을 더 줘야 된다. 기업에 네. 더 힘을 줘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여당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그 보수 정권이 국정을 운영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자유를 많이 줬지만 소득 양극화 이런 것들은 분배 구조는 더 악화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방법이라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이냐.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장하성 실장이 좀 요 근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문매를 맞고 있는데 문매를 맞다 보니까 솔직히 이분이 제대로 된 이빠른 소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인데 6.25 전쟁 그 폐허 속에서도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폐허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됐으면은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경제가 안 되었겠죠. 그러니까 지나온 경제 정책이나 이 대한민국 경제 자체를 전부 부정하면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만이 새로운 경제 모델이고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또 뭐 결단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 김 대표님 말씀 맞다나 저희가 이제 그 아주 빠른 성장, 전 세계가 놀랄만한 성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마찬가지로 이제 분배 구조에 있어서 상당히 양극화가 심해진 부분들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가 늘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주로 분배 위주의 정책이거든요. 그럼 과거 보수 정권은 주로 성장 위주의 정책이었고. 그러니까 과거 우리는 또 너무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일삼다 보니까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이렇게 노동자들이 혹사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1970년 80 민주화 봄 이후에 많은 노동운동하고 저도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네, 노동 현장에서 좀 이제 근로조건이라든지 노동자의 권익이 많이 개선되어 왔죠. 뭐 지금도 앞으로도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 분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시장에서 이 노사 간에 이렇게 임금이나 사용자 근로자 간에 이렇게 경제 실증에 맞는 임금 구조가 갖춰져야 되는데 무조건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임금을 올려서 그 사람들이 소비가 늘게 되면은 결국은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데 대려 이것 때문에 양극화가 더 커져 버렸어요. 과거 성장 정책 위주의 일변도는 이 뭐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하는데 대려 과거 정권들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15개월 만에 소득 상위 10%는 10.3%라 실질 소득이 증가했는데 비해 가지고 소득 하위 20%는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대려 7.6%나 소득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김 대표께서는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미 실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실패하고 있다? 실패가 됐는데 이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의 이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다시 여야 간의 경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한국 실정과 또 세계 이런 글로벌 경제 현주소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우리 시장이 어떻게 작동되는 게 좋을지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여전히 15개월 만에 실패한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이걸 5기를 가지고 내년에 뭐 이미 뭐 470조 예산 중에서 42조를 일자리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더 편성하겠다. 그럼 작년하고 올해 이미 투입된 일자리 예산이 약 50여 조 되는데 이 50여 조의 일자리 결과는 5천 개밖에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결과입니까? 이쯤
지금 장하성 실장이나 청와대에서는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야당에서는 아닌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뭐 연말이나 내년쯤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김 원내대표가 그 연설에서 대표 연설에서 얘기하신 출산 주도 성장. 이걸 놓고 지금 논란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성계에서는 뭐 여자들이 돈 주면 애 낳는 기계냐, 이게 무슨 소리냐, 뭐 이게 무슨 망발이냐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민주당이 이제 먼저 선동을 한 것인데 뭐 민주당이 출산이 성장 도구냐 또 뭐 아동 수당 인상하고자 할 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이 뭐였냐 뭐 이렇게 저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대정부 질문에서 소득주도 성장 비판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의 그럼 자 소득주도 성장에 가름하는 자유한국당의 경제성장 모델은 뭐냐 조만간에 발표할 겁니다. 저희 비대위에서. 발표할 겁니까? 비대위에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항하는 우리가 이런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성장 모델을 플랜을 내놓는다 이거죠? 저희들 계획 나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그게 이제 빠르면은 한 열흘 이내에 나올 겁니다. 열흘 이내에. 다만 이게 우리가 출산 문제를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제가 오직하면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우리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16개 부처에서 약 24조 1천억의 예산을 작년도에 같은 경우도 집행했는데 그 구체적인 저출산 사업 10개만 돼버리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68개의 이런 저출산 사업이 14개의 부처에서 막 실시가 되는데 이게 전부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미 이제 저출산 문제는 이게 국가의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20년 후면 대한민국 대학교의 입시 정원이 절반으로 줄어버려요. 자, 그렇다면은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에 이렇게 집착하고 아집을 피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의지라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공무원 그러니까 17만 4천 명을 정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졌어요. 그걸 이제 일자리 대책으로 공무원 정원을 17만 4천 명 하겠다는 건데 이 17만 4천 명에 소요되는 국가 정원이 330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대정부 연설에서 밝힌 대로 출산을 하는 가구에 그러면은 출산 장려금 2천만 원 지급하고 아기가 태어난 이후부터 매달 33만 원, 연간 400만 원. 그래서 그건 뭐 그래 말씀하신 20년 저희가 동안 다 봤고요. 8천 해가지고 장려금 2천가 이렇게 해가지고 1억을 지원하게 되면은 이게 불과 356조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의 공무원 정원 17만 4천 명 계획만 철회시켜 보려면 그 재정 가지고 현재 저출산 이 국가 재앙이 된 이 문제를 극복하는 우리가 힘을 만들자. 방법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거기다 출산 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좋아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에서 했던 것도 당사자들인 여성계나 이런 쪽에서 무슨 소리냐라고 나오면 그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오전에 홍영표 민주당 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하고 협의를 했어요. 제가 제안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출산가구 지원 대책 TF를 국회 차원에서 만들자. 그래서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가계 출산 지원 대책 예산들을 뭉뚱그려 가지고 이걸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대책 야당도 인정한 겁니다. 다만 그 네이밍이 잘못됐다 이거죠. 뭐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다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적폐청산 쇼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실 국민들의 상당수는 적폐가 청산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과 청와대 무슨 거래 의혹, 재판 거래 의혹도 보도가 됐고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개입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과거에 국민들이 몰랐던 특활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그거 우리 모르게 했던 그런 적폐들 당연히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 몰랐던 다른 적폐들도 다 청산을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적폐 청산 쇼라고 할 수 있나요? 자, 이런 겁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국정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그걸 청산하면서 지금 깜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제도와 뭐 이 문제점을 이렇게 발본색원하는 이런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좋아요. 그건 찬성한다 이거죠. 국가의 기관과 네. 또 두 번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발본색원하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죠. 네. 근데 문제는 이걸 사시사철 문재인 정권이 지금 출발한 지가 벌써 언제 500일입니다. 지금 500일. 네. 500일이 되면서 얼마 전에도 또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이 실패에 이 국민적 원성과 불만이 이렇게 크게 표출되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한 국민 통합적인 어떤 그런 노력과 뭐 어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메시지보다는 또 들고 나온 게 적폐청산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자, 그러면 적폐청산이라는 게 통계청장 그러면은 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가계 동향 이런 통계 발표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니까 바로 통계청장 갈아치우는 게 이런 게 적폐청산입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잘못된 거겠죠. 잘못된 예를 들면 그게 거지.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거죠.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적폐청산은 그건 아니고 잘못된 시스템과 제도, 과거의 관행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고쳐라라는 건데 그거는 김성태 원내대표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좋아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게 일목요연하게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많은 국정운영 전문가들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적폐다.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국정운영하다가 알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거 적폐청산이다.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이거는 말씀이네요.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패를 뒤덮는 그런 쇼를 이렇게 적폐청산으로 비춰지면은 이 적폐청산의 의미를 어떻게 되찾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남북 문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특사단도 다녀왔고 어떻게 보면 남북 문제는 뭐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초당적 외교 뭐 그거는 사실은 보수 정권이 집권하고 있을 때도 계속 야당이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맞고 있는 시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북한에 대한 그 북핵 사태에 대한 그 입장이 뭡니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북핵 폐기를 통한 이 한반도 비핵화가 전 세계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민들 간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4.27 남북 정상회담하고 6.11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한 겁니다. 그 두 회담은 다 찬성하신 거죠? 지지하고. 찬성하죠.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도 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그럼 회담의 결론은 우리가 평화를 항구적으로 가져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한 대한민국 역대 정권들, 정부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때로는 핵물 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비위도 맞추면서 야 이제 핵 없애라, 한반도 평화 가자 이렇게 한 적도 있고 또 뭐 흔히 말하는 우리는 또 공세 정책을 썼었고 대려 뭐 제재 압박을 통해 가지고 니네들이 이제 뭐 개방 이런 문을 열어라 이런 식으로 다 안 됐었죠. 다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서는 북한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그러면 미국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항상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 이 핵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미국이 중심이 되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 압박을 통해서 북한 니네들이 핵을 없애라는 건데 이 핵을 없애는 북한의 실질적인 진전 있는 비핵화 노력을 이걸 우리 정부가 하긴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통한 경제협력이라든지 문화체육 교류 확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이런 남북관계의 문제를 이렇게 볼 때 미국하고 여차 잘못하면 엇박자를 내버립니다. 미국은 유엔과 함께 안보리 제재를 통해서 마지막 북한이 손들고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길 바라고 있는 건데 여기서 잘못하면은 김정은은 한마디로 핵 폐기의 시간만 끌어주고 결국은 또 미국의 트럼프 체제가 이런 강력한 또 제재 압박이 허물어지길 기다릴 수도 있는 건데 이 절호의 기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좀 이 엇박자를 낼까
우려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고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그래도 미북 정상회담 잘 되기 위해서 예. 중재자 노력하는 부분 저희들도 평가하시고요. 평가합니다. 어쨌든 보면은 북한이 저렇게 약간 그런 개방하겠다, 뭐 핵을 없애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11일 날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요청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청와대에서.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점심 먹고 나니까 제가 뭐 이 발표가 나오던데 이런 부분도 지난번 8월 16일 날 5당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에서 그때 비빔밥 먹었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뭐 협치하고 협력하자고 부탁한다 뭐 이렇게 비빔밥 내놨죠. 네. 제가 그 자리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그런 뭐 협력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한 비핵화에 진전 있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언제든지 할 거니까 지금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에 좀 제재에 발을 맞춥시다. 지금 그랬는데 제출을 한다고 11일 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아는 정보로는 또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남북 사무소 개소 부분도 미국 측은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우리 정부는 굳이 이걸 강행하겠다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이번에 9월 18일 날 평양 가셔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우리 대통령이 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져오고 난 이후에 자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의 이런 비준을 좀 꼭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죠. 없다 이런 얘기시죠? 지금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 한마디 더 붙이면은 이게 또 불필요하게 정쟁을 야기하는 오히려 그런- 그쪽에서 정쟁을 야기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별로 협조는 못 하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나왔는데 49% 많이 떨어진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별로 정체인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는 좀 올라갈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비대위 위원장 체제와 또 국회에서 이번 정국회를 맞아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그런 실정과 많은 실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과 또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적 신뢰를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문재인 대통령 이 지지율 40%대로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즐기고 얼굴 펼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문재인 정권이 평상시 너무 지금까지 80%대 지지 이런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지지율 좀 하락하셨다 해서 좀 이걸 또 급격하게 지지율을 반전하기 위한 무리한 어떤 그런 정책이나 뭐 입장 이런 거 가질 필요 없어요. 대려 뭐 저희들도 30%대도 많았으니까 대려 이런 계기를 가지고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 좀 이해관계도 새롭게 돌이켜보고 남북 관계 개선은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과 잘 가져가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요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제 지금 시기점은 대한민국도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이제 진정한 그런 통합의 정치도 대통령께서 좀 보여주는 그런 계기로 가져가면 되는 것이지 저희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게 좋을 일 하나도 없죠. 알겠습니다. 지지율 낮아지는 게 별로 좋을 일이 없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제 국정 제1야당으로서 잘 이끌어 가 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